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 당국이 주말 회의를 열고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을 발표합니다.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효능 논란이 유럽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조건부 허가됐습니다. 투여 대상은 코로나19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성인 환자에 한정됩니다. 1회만 접종하는 백신을 개발 중인 존슨앤존슨이 미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프랑스는 다음 달부터 미국 모더나 백신의 하청 생산에 들어갑니다. 맛있는 음식은 일상에 큰 즐거움을 주는데요. 음식을 구성하는 식품의 분자 구조를 변형하면 또 다른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요리의 새 지평을 연 분자 요리에 대해 궁금한 에세이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치료제와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로나19를 경계하는 긴장감이 이완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접종 초기 오히려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면역 형성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방역의 근간이 흔들려선 안 된다며 지속적인 방역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인 4명 중 1명은 설 연휴에 고향 방문 계획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은 예약이 다 찼다며 설 연휴 이동과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은 이미 예약이 다 찼을 정도로 적지 않은 분들이 고향 방문 대신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만 해도 이번 설 연휴에 관광객을 포함해서 약 14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년에 비하면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벌써부터 제주 도민들께서 코로나 확산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3차 유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이동과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된 방역수칙 일부 조정 여부가 토요일 결정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회의를 열고 거리 두기 관련 방역수칙 효과 등을 평가한 뒤 조정 여부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나 설 관련 특별 대책은 이미 2주가 연장돼 이번 논의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논의한 뒤 일부 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접종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백신의 효과를 판단하기엔 자료가 부족하다며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임상시험 결과를 추가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접종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상 주의사항에 65세 이상은 백신 접종의 효과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규제기관으로서 식약처는 이 백신에 대한 사용을 허가한 내용이고 구체적인 실시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예방접종에 관련된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식약처에 제출한 임상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7.4%입니다. 중앙약심위는 현재 임상 결과로는 고령자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백신의 효용성을 검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안전성에서 문제를 발견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약심위의 이번 판단은 고령자도 아스트라제네카 투여가 가능하다고 본
검증자문단 회의 결과보다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처음에는 EMA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에서 승인을 속속 보류를 함에 따라서 좀 더 나아간 임상 데이터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식약처는 곧 마지막 전문가 자문 단계인 최종 점검위원회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식약처의 심사 결과와 함께 자체 자문단 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절차를 거쳐 고령층 접종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를 허가했습니다. 식약처는 외부 전문가 3인과 김강립 식약처장 등 식약처 내부 5인이 참석한 최종 점검위원회 회의에서 레키로나주에 대해 임상 3상 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투여 대상은 고위험군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에 한정됩니다. 여기서 고위험군이란 60세 이상이거나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집단을 말합니다. 허가된 용법 용량에 따르면 이 약은 성인 체중 1kg당 40mg을 90분간 정맥으로 주사해야 합니다. 이로써 레키로나주는 국내 개발 의약품으로는 최초로 허가받은 코로나19 치료제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규제 당국의 검증을 받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입니다. 지난해 국민 1,000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 항체 보유율 약 10%에 비해 우리나라의 항체 보유율은 아주 낮은 수치인데 방역 관리를 통해 코로나19를 겪은 환자의 비율 자체가 낮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20대 남성이 대부분인 입영장정의 항체 보유율은 0.31%, 1차 대유행을 겪은 대구와 경북 경산의 경우에는 0.72% 정도로 일반 국민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난해 코로나19 항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전국 단위의 국민건강 영양조사 참여자 5,2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항체 보유자는 5명으로 0.09%였습니다. 항체 보유율이 낮다는 것은 감염자가 적다는 뜻인 동시에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외국에 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방역 관리가 잘 유지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1억 7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자 수가 처음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 데이터 집계를 보면 현지 시각 4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70여 개국에 1억 734만여 명,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인구 10만 명당 백신 접종자는 1,3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대비 백신 접종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이스라엘로 10만 명당 6만 140명, 아랍에미리트도 3만 6천 명이 넘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국 1만 5천여 명, 바레인 1만 290명, 미국 1만 130명 순입니다. 백신 공급난을 겪고 있는 유럽에서는 덴마크가 10만 명당 5천 명,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은 3천 명대, 벨기에, 프랑스는 2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U 평균은 10만 명당 3,220명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10만 명당 3,0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1,67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감염병 혁신연합은 백신 접종자 수가 누적 확진자 수를 넘어선 걸 의미 있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여전히 일부 부자 나라를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데 대해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How many lower income countries are yet to start vaccinating a single person while other wealthier countries plow ahead towards mass vaccination.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를 이끌고 있는 감염병 혁신연합은 올해 중반까지 전 세계에 5억 6,500만 회분의 백신을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수송하던 차량이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CNN 등 현지 언론은 현지 시각 3일 플로리다주 플랜트시티에서
백신 수송업체 직원이 길을 묻기 위해 차량 밖으로 나온 사이에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차량은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였으며 냉장 보관으로 30병의 백신이 있었습니다. 해당 백신의 제조사는 알려지지 않아 도난된 정확한 물량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긴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접종을 받은 사람은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에서 제외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백신 접종을 해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특권 부여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 연방의회가 임명한 윤리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도 현 시점에서는 방역 수칙에서 예외가 되는 등의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접종자에 대한 특권 부여 여부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Die Forderung nach Ausnahmen von Freiheitsbeschränkungen für Geimpfte sind hier wenig hilfreich. Sie suggerieren, die falsche Sicherheit von Geimpften würde keine Infektionsgefahr ausgehen. 백신을 접종받았다 하더라도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접종을 받았다고 특권을 갖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Solange noch nicht alle die Chance hatten, sich impfen zu lassen, würden viele besondere Rechte für Geimpfte als ungerecht empfinden. 윤리위는 전염이 불가능하다는 게 확실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백신 접종자에게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불가능하지만 기초적인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윤리위는 설명했습니다. 윤리위는 다만 요양원이나 양로원, 장애인 시설, 호스피스 시설 거주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받으면 방문자 등의 접촉 제한에서 예외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염병의 대유행 이후 이들 시설 거주자에게 가해진 부담을 고려하면 이런 예외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게 윤리위의 입장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존슨앤존슨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지난달 29일 제약부문 계열사 얀센과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66%의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고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얀센은 지난해 9월부터 전 세계 8개 국가 4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했습니다. 긴급 승인이 이뤄지면 존슨앤존슨 백신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모더나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사용 허가를 받게 됩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1회만 접종하는 것으로 영상 섭씨 2에서 8도의 실온에서도 유통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공급될 백신 5종 중에는 존슨앤존슨 얀센의 백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가 다음 달부터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하청 생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파니에 류나셰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산업담당 국무장관은 현지 시각 3일 RTL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4월에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독일 제약사 큐어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도 사용 승인을 받는다면 5월부터 프랑스에서 하청 생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개가 침 냄새를 맡고 코로나19 확진자를 찾아낼 확률이 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하노버 대학 수의과학 연구팀의 연구 내용을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뢰 탐지견인 3살의 벨기에 셰퍼드가 코로나19 확진자로부터 채취한 타액 표본을 찾기 위해 상자에서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구멍 이곳저곳을 살피더니 마침내 해당 표본을 찾아내자 연구진에게 달려갑니다. 시신 탐지견인 1살의 코커 스패니얼도 코로나19 확진자로부터 채취한 타액 표본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필로와 조 코크라는 이름의 이 탐지견들은 코로나19 확진자의 타액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냄새를 식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한 독일 하노버 대학 수의과학 연구진은 특수훈련을 받는 개가 냄새를 맡고 코로나19 확진자를 찾아낼 확률이 94%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In unserer Studie, andere haben höhere Daten gehabt, die dann auch erschnüffeln können.
Also Hunde können wirklich zwischen Menschen mit Infektionen, ohne Infektionen, symptomatische oder asymptomatische Covid-Patienten. 시연을 참관한 스테판 바일 독일 니더 작센 주지사는 연구 결과에 감명받았다며 콘서트 현장 등 일상생활에서의 코로나19 탐지견 배치에 대한 타당성도 시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ber das Potenzial dieser Form Infektionen zu erkennen, das ist wirklich hochinteressant. Und wir sind ja in einer Situation, wo wir alle schauen, wie können wir eigentlich wieder ein wenig mehr Normalität herbeiführen. Also was wir jetzt brauchen, ist nach den Tests in der Hochschule der Test in ausgewählten Veranstaltungen. 지난해 9월 핀란드 수도 헬싱키 국제공항에선 코로나19 확진자를 식별하기 위해 탐지견이 시범 투입되기도 했으며 칠레 산티아고 국제공항도 탐지견을 배치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3월 또 다른 대유행의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역 당국이 설 연휴 기간 불필요한 이동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가 3차 유행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연이틀 400명대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다가 오늘은 다소 줄어서 300명대 후반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였거든요. 이처럼 더 이상 쉽게 떨어지지 않고 400명대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설 연휴가 3차 유행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예.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한번 명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 연휴 때랑 비교를 해보면 당시에는 몇 건의 가족 간 전파는 있었습니다만 무사히 잘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지난 추석 연휴 때는 당시 그 신규 확진자 규모가 100명 안팎 정도였습니다. 만일 이번 설 연휴 이전까지 신규 확진자 규모를 적어도 200명 안쪽 또는 100명 가까운 수준으로 줄이지 못하면 여기에 실제로 최근에 이제 3차 유행을 겪으면서 장기간 2단계 또는 2.5단계가 유지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증폭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방역 조치와는 별개로 국민들께서 협조를 잘 안 해주신다면 그리고 확진자를 크게 줄이지 못한다면 실제로 설 연휴 이후에는 감소세가 다시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따라서 이번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현 상황이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 추석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3, 4월 4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는데 4차 대유행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3월에서 5월 사이에 4차 대유행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유가 말씀하신 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입국하신 그 외국인분이 자가격리 중에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거주지가 다른 친척에게까지 바이러스를 전파시켰거든요. 예. 아직 현 역학조사하고 유전체 분석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1년의 과정을 볼 때 추가적인 감염자가 나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심지어 나아가 불특정인까지 전파를 시켰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2월 중에 이 변이 바이러스가 점차 전파가 진행이 될 거고 이후에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변이 바이러스엔 또 한 번의 대유행, 이른바 4차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로 전파된다면 4차 대유행이 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부가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의 불만이 컸던 밤 9시 영업 제한 완화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9시 영업 제한 조치를 풀어도 괜찮을까요? 일부에서는 9시 이후 영업 제한에 대해서 바이러스가 9시 이후에 활동을 하느냐, 야행성이냐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예. 실제로 이 문제는 바이러스의 생물학적인 특성을 보고 영업 제한 조치를 취한 게 아닙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의 사회 활동을 가급적 덜 침해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내렸던 방역 조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이러스의 생물학적인 특성의 문제가 아니라 벡터, 즉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매개체인 사람들의 활동을 가급적 제한시키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물론 이 부분이 너무 장기화되면서 야간에 영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고통이 상당한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요소가 상당하다. 그래서 일단 현 상황에서는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한꺼번에 푸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향후에 설 연휴가 지나고 그리고 확진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안정화 수준을 보인다라고 하면 점차 영업 시간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제한 조치를 푸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나중에 풀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효능 논란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가 처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승인을 보류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말씀하신 스위스 의약품 규제 당국인 스위스메딕이 지금 밝힌 바로는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하기에는 불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구체적인 보류 이유는 명확히 밝히질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어려운데 최근에 말씀하신 유럽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고연령층에 대한 효능 논란과 함께 과거에 논란이 됐던 용량별 효능 차이가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고연령층에 대한 효능 논란은 일단 65세 이상 대상자 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각국의 의약품관리부서에서 판단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단 용량별 효능 차이나 1, 2회차 간격에 대한 효능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사 측에서 명확히 이유를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번 스위스에서 그 백신 승인 여부를 보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방역 당국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최종 판단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식약처 법정자문기구인 중앙약심회의에서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여부를 결정을 아직은 지금 단계에서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정을 미뤘습니다. 예. 근데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의 대상자 수가 전체 임상시험 참여자의 7에서 9% 사이로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적거든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보통 임상 3상 시험이 총 대상자 수가 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수준입니다. 예. 지금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상 3상의 대상자 수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보면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 3상에 참여한 65세 이상의 대상자 수만 보면 660명이거든요. 근데 통계학적인 부분을 떠나서 대상자 수만 보면 다른 어떤 의약품의 임상시험의 총수랑 비교를 했을 때 결코 적은 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글쎄 우리나라 질문하신 부분, 그러니까 향후에 3차 자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라고 네.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백신 접종 스케줄 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볼 때 마지막 남은 예방접종 전문위원 회의에서도 1차 결과인 식약처 백신 자문단 결과대로 65세 이상을 포함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포함될 거라는 그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주셨고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조건부 허가됐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항체 치료제가 변이 바이러스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물론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부 지역사회 전파,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유입이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존의 바이러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부분은 현 단계에서는 일단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일단 효능에 따른 실제 현장에 적용했을 때 효능이 그대로 반응이 될 거냐라는 부분은 일단 현장에 적용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임상 이상 시험에서는 결과에서 회복 기간을 평균 3.4일 그리고 중증으로 이완되는 비율을 최대 68%까지 줄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정도의 효능은 실제로 일라이릴리나 리제네론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냈었었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현장에 적용했을 때 어떤 탁월한 효과는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그 효능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적용을 실제로 해봐야지만 알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예. 일단 임상 이상 시험의 대상자 수가 327명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대상자 수가 66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셀트리온의 임상 이상에 참가한 총 인원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장에 적용을 해봐야지만 정확한 효능 데이터를 알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고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도 코로나와의 싸움은 결코 방심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에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7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흑자 폭이 2019년보다 26%나 는 건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출보다 수입과 해외 여행 등이 더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115억 1천만 달러, 약 12조 8,739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연속 흑자로 2019년 12월에 약 2.5배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도 752억 8천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2019년 596억 8천만 달러보다 26.14% 156억 달러 많습니다. 지난해 수출은 5,166억 달러로 2019년보다 7.2% 줄었지만 수입은 4,346억 6천만 달러로 감소율이 8.8%로 더 높았습니다. 즉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준 겁니다. 수입이 크게 감소했는데 가장 큰 거는 국제 유가 하락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부분이 크게 작용합니다. 특히 여행 수지 적자가 56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62억 4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해외 출국자 수가 2019년과 비교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증권 투자의 경우 내국인 해외 투자가 585억 5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는 역대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 등으로 주식은 158억 달러 줄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번 공급 대책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토지주 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더 많은 유인책을 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업 권한 대부분을 공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9월 준공을 앞둔 서울 신림동 재건축 단지 건설 현장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낮은 사업성에 조합 비리까지 맞물리며 20년 넘게 방치되던 곳입니다.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사업은 지난 2016년 SH가 공동 시행에 나서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일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행정 처리라든가 말하자면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제반 여건 같은 것들을 이제 자문해주고 그러니까 아마 쉽게 되는 것 같아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전체 1,143가구 가운데 조합원 물량 878가구를 제외하곤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조건입니다. 흉물로 불렸던 노후 아파트가 환골 탈퇴한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요. 그 낙후됐던 곳이 이렇게 사람들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이런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지역 발전도 되고 또한 여기에 살던 분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체 가용 물량 111만 세대 가운데 13만 6천 세대가 이런 공공주도 방식의 정비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권한 대부분을 공기업에 양도한다는 점에서 조합의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대규모 단지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선 더욱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농민의 판로를 돕기 위한 곳이 로컬푸드 판매장입니다. 광주에는 고객과 조합원을 위한 치유의 꽃정원도 선보였다는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로컬푸드 매장 옆에 들어선 치유 공간을 김범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에서 담양으로 나가는 목 좋은 곳에 자리한 로컬푸드 매장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 대목을 맞아 고객의 발길이 줄을 잇습니다. 가까운 곳에 친환경 농산물을 내다 파는 농민은 신이 났습니다. 공판장 같은 낼 물량을 못 대고 그래서 이 로컬푸드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300여 명이 납품하는 이 로컬푸드 매장은 지난해 조합원들에게 50억 원의 수익을 올려줬습니다. 바로 옆에는 장을 보고 나서 차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공중정원 힐링플라워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희귀한 극락조 꽃과 초대형 난 등 200여 가지의 다양한 꽃과 식물이 고객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장 볼 겸 또 이렇게 힐링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식물과 물고기가 함께 사는 자연 재배 순환 농법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인공 태양과 탄소관 난방 시스템 등이 완비돼 온도와 습도, 일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큰 규모로 공중에 꼭 정원이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은 물론이고 눈이 이렇게 내리는 겨울에도 이 공중에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곳입니다.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은 미래 스마트팜의 모습도 제시하고 농업인이 행복한 농협 실현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을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요즘 휴대전화만 있으면 거의 모든 업무가 다 가능해지는데 여러 가지 콘텐츠를 또 유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조앵커는 혹시 특별히 사용하시는 콘텐츠 있을까요? 저는 항상 자기 전에 유튜브로 뉴스를 작은 창으로 띄워놓고 게임을 하다 잠들거든요. 네, 게임을 하신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게임 즐기시는 분들이 이 유료로 아이템을 구매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휴대전화를 해킹을 해서 이런 콘텐츠 이용료를 빼내가는 그런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예. 실제로 이 한 모바일 게임 이용자는 결제가 됐다는 그런 문자가 와서 봤더니 30분 만에 60만 원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네. 문제는 이 콘텐츠 이용료가 소액 결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소액 결제는 이동통신사가 결제를 직접 대행하기 때문에 보통 이 한도를 낮춰놓는 경우가 많은데 유료 앱이라든가 이모티콘 또 게임 아이템 등을 살 때 빠져나가는 이런 콘텐츠 이용료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선은 예방이 급선무겠죠. 전문가들은 이 결제 수단이 등록된 계정의 경우는 반드시 지문이라든가 홍채 인식 같은 이중 보안을 설정을 해야 피해를 그나마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예. 사실 자동 로그인을 해놓고 장기간 아예 잊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불필요한 경우는 로그아웃을 하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한 번쯤은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이 화성 이주용 우주선인 스타쉽의 시제품을 이번에 또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 번 이 착륙 과정에서 기체가 폭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에 스타쉽의 시제품인 SN9을 발사했는데요. 고도 비행에는 성공을 했지만 착륙 엔진을 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기체가 굉음을 내면서 추락을 했습니다. 외신들은 아마도 이 착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기 위한 엔진이 제대로 점화가 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 기체가 균형을 잃으면서 추락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이 스페이스X는 지난해에도 이 직전 모델을 발사를 했다가 폭발 사고를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도 무사히 비행은 마치고 돌아왔지만 이 발사대에 착륙을 하다가 기체가 폭발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2번 연속으로 실패를 맛봤지만 스페이스X사는 또 곧 이 세 번째 모델인 SN10을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폭발할 때 옆에 서 있던 그 로켓이 또 SN10이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폭발을 해도 일론 머스크 회장은 늘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네. 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도 큰 주목을 받은 연구 결과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계 각국에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이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어떤 희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 백신을 맞은 사람도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었죠. 예. 이 하와이대 연구팀이 백신 접종자의 항체를 분석을 해봤더니 95%에서 면역글로불린 G라는 항체를 생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항체는 이 몸속을 돌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량 증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면역글로불린 A라는 항체입니다. 이 항체는 이 코와 목구멍 같은 점막 표면에서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백신을 맞아도 이 항체는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임상시험이 이루어진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이 면역글로불린 A 항체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이 백신을 맞더라도 여전히 코나 입 등의 점막에는 바이러스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백신을 맞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을 계속 지켜야만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중증으로 가지는 않지만 네.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는 있다. 이 말인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도 4차 대유행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설 연휴가 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죠. 네, 뭐 설 연휴가 이제 바로 다음 주로 돌아왔는데 이동량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이 방역에 구멍이 뚫리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이 설 명절에 고향 방문이나 여행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이 명절 연휴마다 면제가 됐었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지난해 추석에 이어서 이번 설에도 징수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또 이 휴게소에 출입을 할 때는 발열 체크와 출입 명부 작성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휴게소에서 파는 모든 음식은 휴게소 내에서는 취식이 안 되고 포장만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좌석도 이 판매량을 크게 줄였는데요. 철도는 이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창가 좌석만 판매가 되고요. 또 이 버스와 항공편도 창가 좌석 우선 판매를 권고했습니다. 여객선의 경우도 이 승선 인원을 정원의 50% 수준까지만 받고 이 수준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고향을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래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 설도 전화로 인사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고향은 안 가더라도 이번 연휴를 이용해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특히 마음을 졸이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주도인데요. 네. 이번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또는 관광을 위해서 제주도를 찾는 사람이 약 14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도민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이 제주도는 설 연휴에 최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또 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착하기 사흘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오도록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것 같이 이런 혜택을 주도록 하는데요. 네. 반대로 이 검사를 받지 않고 제주도에 왔다가 확진될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자치도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제주도뿐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설 연휴를 대비해서 이번에 이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감염이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 설 연휴가 또 다른 어떤 확산세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매번 고비, 분수령 이런 단어들을 계속 듣는 네. 국민들도 피로감이 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긴장감을 유지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해야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고맙습니다. 표적과 결합하면 빛을 내는 인공 단백질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오병화 교수와 미 워싱턴 주립대 공동연구팀은 새우의 발광 단백질을 이용해 평소에는 빛을 내지 않다가 표적 물질이 나타나면 결합해 발광하는 인공 단백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백질은 표적의 농도에 따라 빛의 세기가 달라지며 코로나19 단백질 등 어떤 표적과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정제된 곡물을 많이 섭취할수록 심뇌혈관 질환과 사망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맥메스터대 연구팀이 성인 14만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루 350g 이상 정제된 곡물을 섭취하는 사람은 50g 이하로 먹는 사람보다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33%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망 위험은 27% 더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정제된 곡물은 그렇지 않은 곡물보다 혈당을 더 빨리 높여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을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추운 겨울에 발생하기 쉬운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땅콩 기름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땅콩 기름은 올레산이 풍부해 혈중 지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 항산화 물질도 많아 피로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농촌진흥청은 특히 최근에 개발한 신품종 K올과 태올 땅콩은 올레산 조성이 89% 이상으로 높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친환경 소형 트럭인 포터2 일렉트릭 특장차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는 1회 충전 시 177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로 겨울철 충전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주는 배터리 히팅 시스템 등을 갖췄습니다. 현대차는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과 취등록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어 초기 구매 부담이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헬스 시간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솜사탕과 팝콘은 대표적인 분자 요리입니다. 분자 요리란 음식을 구성하는 분자 구조를 변형시켜 맛과 향을 낸 요리인데요. 요리의 새로운 지평을 연 분자 요리에 대해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접시 위에 놓인 음식은 보통 요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맛을 보면 식감과 맛은 완전 다른데요. 달걀 노른자인 줄 알았는데 달콤한 망고이고 분명 쫀득한 젤리를 씹었는데 거품이 됩니다. 부드러운 파스타에는 딸기 맛이 감도는데요. 이 반전 매력이 가득한 이 음식은 바로 분자 요리입니다. 식재료가 가진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이해하면 이를 바탕으로 형태와 질감을 바꿔 전혀 엉뚱하고 기발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분자 요리의 역사는 실험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들어간 과학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88년 프랑스 화학자 에르베티스와 헝가리 물리학자 니콜라스 쿠르티가 과학자의 시각으로 요리를 연구하던 중 탄생시켰는데요. 이후 세계의 레스토랑으로 분자 요리가 뻗어나가기 시작했죠. 스페인의 작은 어촌 마을에 위치한 레스토랑 엘 블리. 미슐랭 가이드 최고 등급인 별 3개를 14년간 유지했으며 세계 최고 레스토랑이라는 타이틀을 5번이나 거머쥔 곳으로 1년 중 6개월만 영업하고 있습니다. 영업하지 않는 나머지 6개월은 새로운 분자 요리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엘 블리의 주방장 페란 아드리아는 요리사 50명과 함께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는데 주방은 웬만한 화학 실험실을 방불케 하는데요. 이들의 레시피는 과학자 연구 노트에 버금가는 세밀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페란 아드리아 셰프는 매년 열리는 하버드대의 과학과 요리 강의에서 분자 요리를 시연하고 과학 원리도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럼 분자 요리가 탄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분자 요리는 크게 물리적 조리와 화학적 조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물리적 조리는 식재료의 온도, 압력 등 상태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탄산화 기법, 수비드 기법, 그리고 거품 추출법 등이 있습니다. 탄산화 기법은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물속에서 이산화탄소 기체로 변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요. 과일처럼 수분이 있는 재료에 드라이 아이스를 접촉시켜 재료 속에 탄산을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이산화탄소와 수분이 만나 탄산이 형성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요. 이 상태로 하루 동안 숙성을 시키면 완성이 됩니다. 음식의 청량감과 톡 쏘는 맛을 더해준다고 하네요. 수비드는 프랑스어로 진공 포장을 의미합니다. 진공 저온 조리법으로 고기나 생선 등을 진공 포장한 뒤 물에 끓는 점인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익혀 재료의 본연의 맛과 향을 최대한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57도씨면 식중독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고기가 질겨질 만큼 높은 온도를 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수비드 기법을 활용하면 재료의 수분과 영양소, 육즙을 그대로 보존해줘 고기의 맛을 더욱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콜라겐이 이제 60도 되면은 젤라틴화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근섬유, 원섬유가 이렇게 꼬여 있던 것이 풀리면 이 안에 수분을 가둬놓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수비드로 한 요리는 겉표면서부터 속 중심까지 익힘 상태가 균일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균일하네요. 네. 특히 이 방법은 알아두면 실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오래 저장해둬서 육질이 저하되었거나 값이 저렴한 퍽퍽살을 샀을 때 이 수비드 조리법을 이용하면 최상의 육질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프랑스 셰프인 조르주 프랄리는 푸아그라를 조리할 때 40%가 손실되는 것을 수비드 요리를 통해서 5%만 손실되는 법을 개발했는데요. 또한 실험을 통해서 어류, 육류, 가금류, 야채류 등 수비드 요리에 대한 조리법을 약 600여 가지 개발했다고 합니다. 화학적 조리법은 2가지 이상 물질을 혼합했을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활용한 것인데요. 알긴산 나트륨이 이 칼슘을 만나면 투명한 젤라틴 막이 생기면서 고체가 됩니다. 분자야리 연구자들은 과일 주스에 알긴산 나트륨을 섞어 주사기나 스포이드에 넣고 염화칼슘이 든 용기에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리면 과일 주스 맛 캐비어가 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과일 주스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겉에만 둥근 모양대로 굳고 안쪽은 즙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과일 주스 외에도 샴페인이나 기름, 소스나 스프를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맛있는 과학, 분자 요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리가 과학을 만나 우리의 식탁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 같네요. 그럼 궁금한 에세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에세이였습니다. 느슨해진 경각심과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올 봄에 4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지금 주말 동안 불필요한 모임과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